주연아, 고맙다. 어머님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더듬더듬 찾아왔을 때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급히 닫고 달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은 평소와 달리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치매에 걸리신 지 10년. 이렇게 또렷한 눈빛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님은 대답 대신 제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꾹 눌러쥐어 주셨어요. 낡고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했고 도장 끝부분은 닳아서 글자가 희미했습니다. 이건 꼭 간직해라.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머님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똑바로 보시던 그 맑은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다시 저 먼 곳을 바라보시며 멍하니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도장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85세 시어머니를 10년째 혼자 돌보고 있는 60세 며느리. 김수연의 하루하루였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어머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손등에 나이 반점이 가득한 제 손으로 어머님의 등을 씻겨드릴 때면 이 작은 몸이 저를 낳아준 남편을 키워냈다는 게 새삼 경이로웠어요. 한때는 꼿꼿하게 집안을 이끌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제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미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씹는 힘이 약해지셔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거든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입에 넣어드리며 어머님, 맛있죠? 오늘은 호박 넣었어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딱이실 뿐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창밖을 보게 해드렸어요.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초록 나뭇잎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이는 풍경을 어머님과 함께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실 때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 준비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머님이 또 어디론가 가시려고 현관 쪽으로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부축하면서 어머님, 어디 가세요? 여기 계셔야죠.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제 얼굴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시곤 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그래도 참았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어머님을 씻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양냄새가 배어있는 어머님의 방에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잠드실 때까지 곁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으실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우시겠지. 저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 철수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고, 시누이인 미경 언니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어머님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미경 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수연 씨, 어머니는 이제 수연 씨가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멀리 살고 있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어머님 생신에도 언니는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으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친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면 지쳤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주말에도 골프니 뭐니 하며 집을 비웠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어머님을 돌보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이 저에게 도장을 주신 그날 저녁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어머님을 소파에 앉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미경 언니가 서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반정하게 파마한 머리, 진한 화장에 도도한 표정. 언니의 모습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언니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을 보자 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멍한 모습의 어머님을 보며 언니는 무언가 할 말을 찾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언니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저 멍하니 언니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철수가 뒤늦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나, 왜 갑자기 온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앉아요, 둘 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할 얘기가 있다니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어요.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요양원이요? 언니, 그게 무슨... 수연 씨도 나이가 있잖아요. 60이 넘었는데 계속 이렇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곳에서 돌보는 게 나아요. 언니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언니, 어머님은 집에서 계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요양원에 가시면 수연 씨, 현실을 봐요. 어머니는 이미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어디에 계시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통장이며 재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님의 생활비와 경원비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어머님의 도장과 통장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생활비랑 경원비 쓰는 거 관리하고 있어요. 당연히 영수증도 다 보관하고. 그거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10년이면 돈이 꽤 많이 나갔을 텐데 투명하게 관리됐는지 확인해야죠. 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의심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철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제 사이에서
그는 항상 그랬듯이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저는 손안에 쥐고 있던 낡은 도장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제게 주신 이 도장.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언니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언니, 어머님은 제가 계속 모실게요. 요양원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연 씨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친딸이고 동생도 아들이잖아요. 가족회의를 해서 제대로 결정해야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어머니 통장 내역이랑 지출 영수증 다 준비해놔요. 확인해봐야 하니까. 그리고 수연 씨, 요양원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언니가 나가며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언니가 던진 폭탄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통장 확인. 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거실로 돌아가니 어머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서 그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낡은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대체 왜 오늘 이 도장을 제게 주신 걸까요? 그리고 언니는 왜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풍경과 달리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언니가 요구한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절감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기저귀 구입 영수증. 어떤 것은 색이 바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어떤 것은 아예 없어졌어요. 정말이지 누가 10년 후에 확인할 줄 알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챙겨놓겠어요? 새벽 5시 어머님 기저귀를 갈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언니는 분명 뭔가 트집을 잡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정직하게 관리했다고 해도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는 어머님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앉아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10년 동안 혼자 돌보면서 단 하루도 소홀히 한 적 없는데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언니가 다시 집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함께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에요. 오늘 어머니 재산관리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어요. 변호사요? 언니, 그럴 필요까지. 거실 탁자에 언니가 앉자 변호사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정리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어요. 눈썹이 점점 찌푸려지더니 결국 서류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증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언니, 10년 전 영수증은 색이 바래서 없어진 것도 있고 급하게 쓸 때는 영수증을 못 받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 쓴 돈은 한 푼도 빼돌리지. 한 푼도 빼돌리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통장 내역을 보니까 10년 동안 약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그런데 영수증은 겨우 6천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나머지 6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갔나요? 언니, 그건 병원비도 있고 약값도 있고
강병인 구할 때도 있었고, 간병인? 수연 씨가 돌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간병인 쓴 적 있어요? 저도 아플 때가 있었어요. 허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 간병인을 썼고, 언니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급하게 개인 간병인을 썼는데 현금으로 드린 것까지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진짜로 돈을 빼돌린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어머님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생각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증명할 수 없으면 의심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 남편 철수가 뒤늦게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누나, 왜 왔어? 철수야, 네 아내가 어머니 돈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중이야. 설마, 그럴 리가. 설마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거야. 10년 동안 100만이 넘는 돈이 나갔는데 영수증은 절반밖에 없어. 이게 정상이야? 언니가 철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더 있습니까? 부동산은 이 집 하나고요. 예금은 제가 관리하는 통장 외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통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제가 어머님 돈을 숨겼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돌보면서 단 하루도 쉰 적 없는데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연 씨,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아요. 저는 친딸이고 어머니 재산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10년 동안 돌봤다고 해서 그게 재산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연 씨,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아요. 저는 친딸이고 어머니 재산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10년 동안 돌봤다고 해서 그게 재산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친딸.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며느리일 뿐이죠. 아무리 10년을 돌봐도 언니 앞에서는 한 줄 낮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수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명의로 된 다른 통장이나 재산, 정말 모르는 거 맞아요?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제 손안에 쥐고 있던 낡은 도장이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님이 제게 주신 그 도장.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숨겨야겠다고 느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는 직접 은행에 가서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볼 거예요. 혹시라도 숨긴 게 있으면 그땐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알아둬요. 법적으로 대응? 제가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언니가 낯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어요. 언니도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그리고 수연 씨,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혔으니까 같이 가요.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연 씨,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고 저도 결정권이 있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 철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여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여보, 나도 누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영수증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돌본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나도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의심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철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진정해. 나는 당신 편이야. 편이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언니가 저를 범죄자 취급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서, 아내와 누나 사이에서 그저 눈치만 보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고려해봐.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계속 이렇게 돌보기 힘들잖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옆에 조용히 앉아서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언니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는데 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서 돌본 건데. 어머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님이 제게 주신 그 도장. 촛불 아래에서 자세히 보니 도장에는 박정숙이라는 어머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님은 왜 이걸 제게 주신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때 어머님이 잠결에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제 손을 더듬더듬 찾아서 꼭 쥐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도장, 은행, 수연이. 어머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지만 이내 어머님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도장? 은행.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도장을 꼭 쥐고 어머님 곁에서 팔서 밤을 새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돌본대. 10년 동안 돈을 얼마나 썼을까? 친딸도 이상하게 생각한대.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싸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밤새 배회하는 어머님을 지키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울던 날들. 그 모든 게 지금은 의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언니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뜯었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금융자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입소는 가족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니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문장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회의? 저는 이 가족회의?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란 말인가요?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던져버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해. 어머님이 왜 그 도장을 주셨는지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언니가 정한 가족회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어머님을 깨끗이 씻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이 자리에서 뭔가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와 변호사, 그리고 낯선 50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이분은 선울요양원 원장님이에요. 오늘 어머니 상태를 보시고 입소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언니, 저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시연 씨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언니는 제 말을 자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전문가다운 눈빛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언니, 변호사, 요양원 원장, 그리고 남편 철수. 저는 어머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마치 어머님을 지키듯이 언니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가족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어머니 재산 관리 문제. 둘째, 어머니 요양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은행 조회 결과 박정숙 어르신 명의로 된 통장은 현재 수연 씨가 관리하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2016년 3월에 새로 만들어진 통장이 하나 더 있었는데 현재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해지된 통장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통장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그 통장에는 당시 3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1년 후인 2017년에 전액 인출되어 해지됐습니다. 수연 씨, 이거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저는 정말 모른다고요? 그 통장 인출할 때 도장이 필요했을 텐데요. 저는 정말 몰라요. 7년 전에 어머님이 혼자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때 요양원 원장이 어머님을 살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인지 기능이 거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전문 요양시설에서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연 씨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세요. 10년 동안 여기서 지내셨는데 갑자기 낯선 곳에 가시면 저희 요양원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합니다. 어르신께 훨씬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상태를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35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 그 돈은 어떻게? 어머니 재산으로 내는 거죠.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 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언니는 마치 저에게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언니의 진짜 속마음을. 어머님 재산이 빨리 빠져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입니다. 보호자 두 분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친딸인 미경 씨와 아들인 철수 씨. 두 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인 저는 아예 보호자 자격도 없는 거였습니다.
10년을 돌봤는데도 언니가 펜을 들어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도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어머님 의견도 들어봐야죠. 어머님, 요양원 가시고 싶으세요? 집에 계시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철수가 다시 펜을 들어 서명하려는 순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철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시안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를 계속 집에 두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시안 씨가 더 이상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언니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호사와 요양원 원장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10년 동안 10년 동안 돌봤다는 것만 계속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잖아요. 며느리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수많은 밤을 새우며 흘린 눈물이 허리 아파서 비명 지르면서도 참았던 순간들이 모두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도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당신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어머니를 10년 동안 돌본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정작 아들인 당신은 단 하루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요양원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왜 낮춰요? 창피해서요? 제가 창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수연 씨, 감정적으로 나오면 대화가 안 돼요. 철수야, 서명해. 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펜에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이 가족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요양원 원장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이 목록을 참고하세요. 요양원 원장이 나갔고 변호사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언니와 철수, 그리고 어머님과 저만 남았어요. 언니가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월요일까지 어머니 짐 챙겨놔요. 제가 차로 모시고 갈 테니까. 네, 저는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언니가 나가고 철수도 미안해라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졌어요. 더 이상 어머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퍼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어머님 방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의 짐을 싸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요? 10년을 함께 보낸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어머님이 제게 주신 그 도장, 촛불 아래서 도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왜 이걸 주신 걸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평소와 달리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손을 힘주어 잡으시더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어머님, 저는 얼른 어머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도장, 은행 가봐. 농협, 내 이름으로 찾아봐. 어머님의 말씀이 끊어지셨습니다. 숨이 가빠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으셨어요. 미경이한테 들키면 안 돼. 수연이 것 내가 준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다시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잡았던 힘도 풀어지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도장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년 전에 사라진 그 통장. 어쩌면 그 통장이 제 이름으로 바뀐 게 아닐까? 어머님이 몰래 제게 뭔가를 남기신 게 아닐까? 하지만 언니와 변호사는 모든 통장을 조회했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어쩌면 다른 은행일 수도 있어. 농협이라고 하셨잖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도장을 가슴에 품고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꼭 알아낼게요. 어머님이 왜 이 도장을 주셨는지, 제게 무엇을 남기셨는지. 어머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믿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제가 혼자 싸워야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저 혼자서라도 해내야 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손에 도장을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월요일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내일 일요일 저는 농협 본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요. 일요일 아침 9시 저는 어머님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평소보다 더 정성껏 옷을 입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봐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여보, 어디가? 잠깐 어머님이랑 산책하고 올게요. 이제 어머님 곧 요양원 보내드려야 하잖아요. 내가 같이 갈까? 당신은 쉬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서명하던 철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어요. 택시를 타고 농협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가슴에 품은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를. 은행 본점은 일요일임에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박정숙이라는 분 명의로 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젊은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신분증과 제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어요.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박정숙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는 7년 전에 해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해지요. 그럼 다른 은행으로 옮긴 건가요? 아니요, 해지 사유를 보니 증여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분 명의로 증여하신 것 같은데. 누구 명의로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증여라니. 그럼 언니 말대로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긴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수연 씨,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박정숙 어르신을 담당했던 직원이에요. 어르신께서 수연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상담실로 가실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숙 직원이 어머님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현숙 직원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상담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현숙 직원이 차를 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7년 전에는 정말 정정하셨는데.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요.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께서 저한테 혹시 며느리가 오면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셨거든요. 7년 전 2016년 3월이었어요. 어르신께서 혼자 오셔서 예금 전액과 부동산을 수연 씨 명의로 증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시 어르신 명의로 된 예금이 3억,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땅이 하나 있었어요. 면적은 크지 않지만 가치로는 약 7억 원 정도 되는 땅이었죠. 그걸 저한테요. 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르신께서 우셨어요. 내 며느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3년 동안 나를 돌봐주는데 친딸보다 낫다고 하시면서요. 당시 어르신은 정신이 아주 멀쩡하셨어요. 저도 혹시나 해서 정말 괜찮으시냐, 따님께는 말씀하셨냐고 여쭤봤는데 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딸이 알면 반대할 거고 며느리랑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런데 왜 제가 몰랐을까요? 증여를 받았으면 통지가 왔을 텐데. 그게 어르신께서 통지서는 본인 앞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놀랄까봐 본인이 직접 말씀드리시겠다고요. 통지서는 어르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어르신께서 받아서 보관하셨을 텐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7년 전이면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어쩌면 통지서를 받고도 제게 말씀하시지 못한 채 치매가 심해지신 건 아닐까요? 그럼 지금 그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등기도 다 넘어갔고요. 법적으로는 수연 씨 재산이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니. 하지만 어르신께서 한 가지 더 당부하신 게 있어요. 따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와 딸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가족의 평화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수연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오신 이유가 저는 지난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언니가 재산 횡령을 의심하는 것, 요양원에 모시려는 것, 가족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현숙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무하시네요. 수연 씨가 10년 동안 돌봤는데. 저는 억울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현숙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는 딸이에요. 어르신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필요하시면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7년 전에 어르신께서 멀쩡한 정신으로 증여 결정을 하셨다고요.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시 증여계약서 사본이에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작성하신 자필 메모도 있어요. 서류를 펼치자 어머님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 박정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며느리 김수연에게 내 재산을 증여합니다. 수연이는 3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앞으로도 나를 돌볼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의 진심 어린 결정입니다. 저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7년 전 어머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를. 이현숙 직원이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은행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슴에 품은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증명할 수 있어. 제가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믿고 주신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걸 알면 언니가 어떻게 나올까? 법적으로 싸우려고 할까? 집에 도착하자 철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안 들고. 은행 갔다 왔어요. 여보, 어머님이 7년 전에 저한테 재산을 증여하셨대요. 예금하고 땅까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 직원이 증언해줬어요. 어머님이 정신 멀쩡할 때 직접 결정하신 거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의 자필 메모를 보는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누나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알아야죠. 언니는 제가 재산을 노렸다고 의심했잖아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수연 씨, 내일 요양원 입소 준비 다 됐어요?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어머니 짐 다 챙겨놔요. 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니, 내일 오시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긴데?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옆에 앉자 어머님이 잠결에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 도장을 주셨는지, 왜 은행 가라고 하셨는지,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믿어주셨는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저는 가슴에 서류를 품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 이제 제가 어머님을 지킬 차례예요.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모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놨습니다. 증여 계약서, 어머님의 자필 메모,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은행 직원 이현숙 씨의 연락처와 증언 동의서까지.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더 맑은 눈빛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옆에 앉자 어머님이 제 손을 더듬더듬 찾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십시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갈 준비를 완벽히 한 것 같았어요. 언니, 짐 싸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앉으세요. 무슨 말인데요? 시간 없어요. 요양원에서 10시 30분까지 오래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꼭 들어야 해요.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 철수도 방에서 나와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언니 앞에 펼쳤습니다. 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언니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7년 전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한테 재산을 증여하신 계약서예요. 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라고요? 네, 예금 3억하고 충청도에 있는 땅까지요. 법적으로도 다 제 명의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썹이 점점 올라가더니 언니를 쳐다봤어요. 미경 씨,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여 계약입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등기도 완료됐네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만. 저는 어머님이 쓰신 메모를 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들었어요. 수연이는 3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앞으로도 나를 돌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일한 사람. 나는 친딸인데 나는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언니가 미웠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니, 어머님은 언니한테 말씀 못하신 거예요. 언니와 제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가족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미경아, 모두가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언니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 거예요? 너는 잘 사니까 걱정 안 했어.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요. 한 번도 안 왔잖니. 10년 동안 수연이만 옆에 있었어. 어머님의 말씀이 끊어지셨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어요. 저는 급히 어머님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수연이 미워하지 마. 엄마가 결정한 거야. 그 말씀을 끝으로 어머님은 다시 눈빛이 흐려지셨습니다. 기력을 다 쓰신 것 같았어요.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어색하게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고 철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이게 맞는 걸까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도 되는 걸까요? 거실로 돌아오니 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언니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게, 어머니 돌보지 않은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가 창피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재산 이야기 듣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머니 돈이 다 수연 씨한테 갈까봐 무서웠어요. 언니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수연 씨가 더 이상 어머니 재산을 관리 못하게. 그게 제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솔직한 고백이 가슴 아팠어요. 미안해요,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수연 씨는 제가 못한 걸 다 해줬는데 저는 의심만 했네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언니, 저도 언니 마음 이해해요. 친딸인데 섭섭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런 제가 무슨 권리로. 수연 씨, 요양원은 취소할게요. 어머니를 계속 모셔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대신 가끔 제가 어머니 뵈러 와도 될까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어머님도 언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언니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언니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가더니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언니가 어머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늦었지만 이제 자주 올게요. 용서해 주세요. 언니가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가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랑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옆에 앉자 어머님이 잠결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언니도 이해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언니가 어머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남편 철수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 어머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주말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산책을 나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가쁜 숨소리와 신음소리였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눈은 반쯤 감긴 채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요. 저는 비명을 지르듯 남편을 불렀습니다. 철수가 뛰어왔어요.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님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철수는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졸중이요? 네, 고령의 치매까지 있으셔서 솔직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서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가 저를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니 강하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1시간 후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급히 나온 듯 했어요.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어머니, 지난주에 만났을 때 괜찮으셨는데. 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둘은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어요. 하루는 제가, 하루는 언니가 밤새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양치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편안하게 가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어머니 편하게 모셔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어머니 보내드려야 하는 거네. 그 말을 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너무나 쇠약해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언니가 어머님 오른손을, 제가 왼손을, 철수가 발치해서 어머님을 지켰습니다. 엄마, 저 미경이에요.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용서해줘요. 저도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연이에요. 10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동안 제대로 효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편안히 가세요. 우리 셋은 어머님 곁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제 손을 쥐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얼른 어머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님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다들 함께 있구나. 고마워.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님이 우리를 한 번 더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눈을 천천히 감으셨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길게 울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님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지만 저희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어요. 언니와 저는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철수도 옆에서 함께 했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동네 분들, 친척들, 아는 분들. 고인께서 편안히 가셨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분이 정성껏 모셨다면서요. 딸도 마지막에 함께 있었다니 다행이네요. 사람들의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밤이 되면 언니와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 씨, 앞으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제가 못난 언니였지만 이제라도 네, 언니.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어머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미소 짓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던 방, 소파, 식탁,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머님만 안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문을 열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열었던 그 문.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이 수연아 하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어머님 이불을 만졌어요. 아직도 어머님 양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언니와 철수 그리고 저는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어머님이 입으시던 옷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옷 제가 20년 전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렸던 건데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네. 어머님이 아꼈어요. 명절 때만 입으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옷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옷장 정리를 마치고 이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서류들, 작은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에게, 미경이에게, 철수에게 세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인가 봐요. 어머님이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각각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각자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의 떨리는 글씨가 가득했어요.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지. 미리 써두는 편지라서 마음이 무겁구나. 수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 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나한테 친딸 이상이었어.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었어. 10년 전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니? 내 정신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네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7년 전에 내가 너한테 재산을 증여한 건 네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네가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훨씬 더 외롭고 슬펐을 거야라는 내 마음을. 미경이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야. 친딸인데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어. 미경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 그래서 미경이가 나한테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고. 그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수연아, 미경이를 이해해줘. 미경이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더 챙긴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니. 그러니 미경이한테 화내지 말고 언니로 잘 모셔줘. 그리고 철수, 내 아들. 남자라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 수연이를 잘 지켜줘. 수연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수연아, 내가 떠난 후에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네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정말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사랑한다, 수연아. 우리 딸아.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라고 쓰신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서 언니도 울고 있었고 철수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제가 외로웠을 거라고. 그리고 수연 씨를 잘 부탁한다고. 수연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언니로서 잘 챙겨달라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는데 저는 10년 동안 뭐 했나 싶어요. 어머니 편지 읽으니까 진짜 후회돼요. 언니, 괜찮아요. 어머님은 언니를 사랑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정말요? 네. 어머님이 가끔 정신이 드실 때 미경이는 어떻게 지내나 하고 물어보셨어요. 언니 걱정 많이 하셨어요. 언니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철수도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들에게도 깊은 사랑의 말씀을 남기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어머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나, 여보, 우리 앞으로 자주 모이자. 명절도 그렇고, 어머니 기일도 그렇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 씨, 고마워요. 10년 동안, 아니,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으로 있어줘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따뜻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철수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어머님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수연아, 우리 딸아.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어머님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언니랑 화해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사진 속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미소가 나왔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달이었습니다. 함께 창밖을 보며 달이 참 예쁘다고 하시던 어머님. 저는 혼잣말을 하며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곁에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거라는 것을.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던 어머님의 사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마워요, 어머님. 사랑해요.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진달래가 집 앞 화단에 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님 영정 앞에 차를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있을 일들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언니가 와요. 언니가 요즘 매주 와서 저랑 같이 점심 먹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언니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이면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친자매처럼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이 일어나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진달래가 만개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어요. 시어머님 잘 모셨다면서요. 동네에서 다들 칭찬하던데.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수연 씨가 복 받을 거예요. 할머니가 지나가고 저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복을 받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분을 만난 것, 10년 동안 함께한 것, 어머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게 모두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니와 진짜 가족이 된 것,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 이것도 복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님, 저 행복해요.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참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 여전히 보고 싶지만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나옵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던 순간들, 고맙다 말씀하시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어머님, 오늘 언니랑 땅에 다녀왔어요. 정말 예쁜 곳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건 땅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어요. 언니와 화해하고, 남편과 가까워지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 그게 어머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거죠. 어머님, 고마워요.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저도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하늘에서 편안히 쉬세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게요. 사랑해요, 어머님.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둥근 달이었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꿈에서 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어머님 없는 하루지만 어머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하루. 저는 이제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하게.